누나, 잠깐만 나와봐! 급해! 동생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면서도 단단하게 굳어있는 목소리였어요. 엄마 발인 절차가 시작되기 직전이었고, 저는 장례식장 빈소에서 상주로서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제 팔을 급하게 잡고 주차장으로 이끌더니 차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단톡방 캡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배경에는 화려한 조명과 함께 그랜드 카지노라는 간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화면 속 제 남편은 양손에 포커칩을 가득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정보를 확대해 보니 오늘 오전 10시, 바로 1시간 전에 찍힌 사진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 엄마 영정 앞에서 발인을 준비하는 이 순간에 말이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휴대폰을 움켜쥐었고 심장이 얼음처럼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22년 동안 참고 살았던 제 인생이 그 작은 화면 속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은빛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행복이 큰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어디에서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은빛 사연 인생극장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보리차 주전자가 끓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부엌 창문을 뿌옇게 만들었죠. 저는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주전자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장갑 안으로 스며든 물기가 차가웠어요. 손등에 난 오래된 흉터가 고무 너머로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손톱은 금이 가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거친 살결이 만져졌죠.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마치 제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면서도 무겁게 울렸어요. 시계 옆 가족 사진은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 제가 25살이던 해에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 저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의 저는 그 웃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결혼이 이렇게 긴 터널이 될 줄은요. 싱크대 옆에는 낡은 장부가 쌓여 있었습니다. 가장 위 장부를 펼치자 빽빽한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생활비, 병원비, 시댁 지출, 항목마다 날짜와 금액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페이지마다 작은 메모지와 영수증이 꽂혀 있었죠. 어떤 페이지에는 계산기까지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 장부들은 제가 22년간 써온 일기장 같은 거였어요. 아니, 일기보다 더 정직한 기록이었습니다. 감정은 거짓말을 해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보리차를 찻잔에 따르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5시에 전화를 걸어올 사람은 한 명뿐이었어요. 동생 지훈.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나. 지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위급해. 지금 병원인데 의사 선생님이 마음의 준비를 하래. 찻잔을 든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보리차가 찻잔 가장자리까지 차올랐다가 조금 흘러넘쳤어요. 뜨거운 물방울이 손등에 떨어졌지만 뜨겁다는 느낌조차 무뎠습니다. 마치 제 감각이 멈춘 것처럼요. 지금 갈게.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찻잔을 싱크대에 내려놓는 손이 덜덜 떨렸죠. 저는 고무장갑을 벗어 던지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문득 생각했어요. 22년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보리차를 끓이고 남편과 딸의 아침을 차리고 시어머니께 문안 전화를 드리고 장부에 어제 쓴 돈을 기록하고 매일 똑같은 하루였죠.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저는 조금씩 지워져 갔습니다.
한미숙이라는 이름보다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엄마로만 불렸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뒤흔들어 놓았어요. 방문을 열며 잠든 남편 도연을 봤습니다. 편안하게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린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저는 그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깨워봤자 짜증만 낼 게 뻔했으니까요. 옷을 갈아입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멀리 하늘 끝자락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부엌으로 돌아와 가방을 챙기는데 손이 저절로 장부를 집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가져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보리차 주전자에서 김이 여전히 피어오르고 있었죠. 마치 제 숨결처럼 가늘고 희미하게요. 저는 불을 끄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다시 한번 벽시계를 봤어요. 새벽 5시 15분.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그 시간이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뛰어가며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지훈이 벽에 기댄 채 서 있었어요. 동생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톱을 물어뜯은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저를 보자 지훈이 고개를 떨구며 입술을 깨물었죠. 누나, 엄마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훈의 어깨를 꼭 잡았어요. 떨리는 동생의 몸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나왔을 때 이미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듣는 건 달랐어요. 가족분들께서 마지막 인사를 하셔야겠습니다. 엄마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언제나 따뜻했던 그 손이 얼음장처럼 식어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엄마의 얼굴은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엄마는 늘 씩씩하고 강했는데 그 순간의 엄마는 한없이 작고 여린 사람처럼 느껴졌죠. 엄마, 미안해요. 속삭였지만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게 엄마의 마지막 대답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병원을 나서자 하늘이 밝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아침 8시를 넘기고 있었어요. 지우는 담배를 피우러 갔고 저는 병원 로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1번, 2번, 3번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돌아가셨어요. 장례 준비해야 해요. 답장은 1시간 뒤에 왔습니다. 출장 중이라 당장은 못 가. 미안. 그게 전부였어요. 위로도 없었고 언제 올 수 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가방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습관처럼 펜을 집어들고 오늘 날짜를 적었어요. 병원비 32만 원, 영안실 비용 15만 원. 글씨를 쓰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져 숫자를 번지게 만들었죠. 저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다시 또박또박 글씨를 썼습니다. 번진 부분 옆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적었어요. 누나. 지훈이 돌아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장부를 보던 동생이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거 아직도 쓰고 있어? 응. 누나, 그게 뭐가 달라지는데? 지훈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알았어요. 동생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22년 동안 제가 이 장부를 써왔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여전히 제 말을 듣지 않았고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제게 더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 그래도 적어야 해.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말은 사라지잖아.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시간이 지나면 다들 안 했다고 하고, 못 들었다고 하고, 기억 안 난다고 하잖아. 근데 기록은 남아. 이 글씨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지훈이 장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빽빽하게 적힌 날짜들과 숫자들, 그 사이사이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들을 보면서 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펜을 다시 집어들고 오늘 아침 일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15분, 지훈 전화. 엄마 위독. 도연 연락 안 됨. 8시 20분, 엄마 별세. 글씨를 쓰면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 기록이 언젠가 무슨 의미가 될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오늘 제가 여기 있었다는 것만큼은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삶을 증명해 줄 건 결국 내가 남긴 글씨뿐일 거야. 중얼거리듯 말했을 때 지훈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동생의 손이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장부를 덮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장례 준비를 해야 했어요. 남편 없이 혼자서요. 장례식장은 지하 1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국화향과 향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어요. 접수대 직원이 서류를 내밀며 상주 명단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제 이름을 적었죠. 한미숙. 그 아래 지훈의 이름을 적고 배우자란에 펜을 댔다가 멈췄습니다. 배우자분은 언제쯤 오시나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직 연락이 안 돼서요. 출장 중이라고. 아, 그러시군요. 그럼 일단 상주는 2분만 등록하시고 나중에 오시면 추가하시면 됩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왠지 모를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장례식장, 그게 얼마나 이상하게 보이는지 알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빈소를 꾸미는 내내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도연에게서 전화가 올까봐, 아니 와야만 한다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화면은 조용했습니다. 오후 3시가 넘어서야 문자가 왔어요. 출장 일정이 안 끝났어. 모레발인 때 갈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모레발인 때라니. 엄마가 돌아가신 지 6시간이 넘었는데 남편은 이틀 뒤에나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저녁 무렵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고모, 이모, 먼 친척들까지. 빈소 앞에서 절을 받으며 인사를 나누는데 시선이 느껴졌어요. 빈자리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상주석 옆 사위가 앉아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죠. 미수가 사위는 어디 갔니? 고모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귀가 쫑긋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출장 중이래요. 모레발인 때 온대요. 아이고, 이런 날에 출장이 어딨어.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고모의 말투에는 동정보다는 비난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변명할 수도 없었고 변명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올케가 다가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지훈의 아내 은지였어요. 겉으론 위로하는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호기심과 비난이 반반씩 섞인 눈빛이었죠. 응, 괜찮아. 형부는 정말 출장이세요? 아무리 그래도 장모님 돌아가셨는데. 은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속말처럼 들렸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의 크기였어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빈자리는 더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조문객들이 올 때마다 상주석을 힐끗 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물었습니다. 사위분은 어디 계세요?
그때마다 저는 똑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출장 중이에요. 하지만 그 말을 할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출장이라는 변명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저 자신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사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조문객들이 뜸해졌습니다. 지훈이 제 팔을 잡고 밖으로 나가자고 했어요. 장례식장 밖 벤치에 앉았을 때 동생이 편의점 봉투에서 삼각김밥을 꺼냈습니다. 누나,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조금이라도 먹어. 삼각김밥을 받아들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쥐고 있었죠.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나, 매영 정말 출장 맞아? 그렇다고 했어. 이건 아니잖아, 누나. 장모님 돌아가셨는데 출장이 어딨어.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는지 몰라. 지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삼각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차가운 밥알이 입안에서 씹혔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도 알아. 그럼 뭐라고 해야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어떡해. 뭐라고 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제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수없이 했던 대화였어요. 지훈은 늘 제게 맞서 싸우라고 했고 저는 늘 지쳐서 포기했습니다. 누나. 지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동생의 손이 따뜻했어요. 매영은 변하지 않아. 누나가 아무리 참아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알아. 그래도 어쩌겠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삼각김밥을 비닐에 다시 싸서 봉투에 넣었어요. 결국 한 입밖에 먹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레 발인까지 이틀을 버텨야 했어요. 빈 상주석 옆자리를 지키며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견디며 출장이라는 거짓말을 반복하며요. 이틀 뒤 도연이 온다 해도 이 빈자리가 사람들 눈에 남긴 인상은 절대 지워지지 않을 거라고요. 발인날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9시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어요. 영정사진을 든 지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주로서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도연은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곧 갈게. 아침에 받은 문자 한 줄이 전부였어요. 친척들은 또 수군거렸습니다. 사위가 발인 시간에도 안 보인다고요.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발인 절차가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지훈이 제 팔을 급하게 잡았어요. 동생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누나, 잠깐만 나와봐. 급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지훈을 따라 장례식장 밖 주차장으로 나갔습니다. 차 안으로 들어가자 동생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누나, 이거. 지훈이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단톡방 캡처 사진이 떠 있었어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 배경에는 화려한 조명과 함께 그랜드 카지노라는 간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네온 사인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밤이 아니라 대낮이었습니다. 화면 속 도연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양손에 포커칩을 가득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입을 크게 벌리고 웃는 모습이었죠. 옆에는 남자 몇 명이 함께 서 있었고 모두 술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들이었어요.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이상할 정도였어요. 매영 친구 최상민이 올린 사진이야. 그 친구 단톡방에 올라온 거. 내 대학 동기가 그 방에 있다가 나한테 캡처해서 보낸 거야. 지훈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누나, 이거 봐. 사진 정보. 사진 하단에 작게 표시된 시간이 보였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방금 1시간 전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 엄마의 발인을 준비하는 이 순간에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휴대폰을 움켜쥐었습니다. 화면이 조금 흔들렸어요. 심장이 얼음처럼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정성 카지노야. 여기서 차로 2시간 거리. 지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2시간. 출장이 아니었어요. 애초에 멀리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카지노에 있었던 거였죠.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포커칩을 든 손, 술잔을 든 손, 환하게 웃는 얼굴.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화면 속 도연의 표정은 여유로웠습니다. 걱정도 근심도 없는 얼굴이었죠. 마치 세상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웃고 있었어요. 출장이라는 변명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틀 동안 믿었던 말이, 아니 믿으려고 애썼던 말이 거짓이었던 겁니다. 분노가 치솟아야 정상이었어요. 소리를 지르거나 울거나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대신 서늘한 냉기가 온몸에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겨울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죠. 엄마 영정 앞에서 제가 울던 그 시간, 그는 카지노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제가 조문객들의 위로를 받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제가 빈 상주석 옆자리를 지키며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견디고 있을 때, 남편은 포커칩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던 겁니다. 누나. 지훈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동생의 손이 뜨겁게 느껴졌어요. 괜찮아? 괜찮냐고 물었지만 제 얼굴을 보는 지훈의 표정이 두려워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죠. 지훈이 휴대폰을 다시 가져가려 했지만 저는 손을 뻗어 붙잡았습니다. 이 사진 나한테 보내줘. 뭐? 카톡으로 보내줘. 원본 파일로. 지훈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제 목소리가, 제 표정이 낯선 모양이었어요. 저도 제가 낯설었으니까요. 동생은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조작했습니다. 제 휴대폰에서 카톡 수신음이 울렸어요. 사진을 다시 한번 확대해서 봤습니다. 배경에 카지노 간판, 도연의 얼굴, 포커칩, 술잔.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흐릿한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진 정보의 시간까지 또렷했습니다. 오전 10시. 휴대폰 화면을 끄고 지훈에게 돌려줬습니다. 차에서 내리려는데 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누나,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직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으니까요. 차에서 내려 장례식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계속 그 사진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환하게 웃는 도연의 얼굴이요. 빈소로 돌아왔을 때 조문객 몇 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누군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중얼거렸죠.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했어요. 도연의 얼굴을, 웃는 입을, 포커칩을 든 손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그 문장이 가슴속에서 불처럼 타올랐어요. 차갑던 냉기가 서서히 뜨거운 무언가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발인 절차가 끝나고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은 대부분 돌아갔고 남은 사람은 지훈과 은지뿐이었어요. 저는 빈소 앞에 혼자 앉아 엄마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웃고 계셨어요. 제가 기억하는 엄마의 미소였죠. 지훈이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동생이 입을 열었어요. 누나, 이거 지금 다 터뜨리자.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친척들한테 다시 연락해서 사진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다 알리자. 매형이 얼마나 개자식인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카지노 사진을 다시 봤어요. 화면 속 도연의 얼굴이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누나, 왜 대답을 안 해? 생각 중이야. 뭘 생각해? 이런 증거가 어딨어. 지금 당장 보여줘야지. 지훈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증거는 확실했어요. 사진도 선명하고 시간도 정확하고 배경도 뚜렷했죠. 이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도연은 순식간에 비난받을 겁니다. 사위가 장모님 발인날 카지노에 있었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지훈아,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지금 터뜨리면 뭐가 달라지는데? 뭐가 달라지긴. 사람들이 매형을 욕하고 매형은 체면 구기고 그게 다야? 지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욕할까? 그래, 욕하겠지. 한두 달은. 근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금방 잊혀져. 그리고 매형은 변명할 거야. 휴대폰 화면을 끄고 지훈을 똑바로 봤습니다. 카지노 간 게 뭐가 어때서 잠깐 스트레스 풀려고 간 거라고. 장모님 돌아가셔서 힘들어서 그랬다고. 사람들은 또 그 말을 믿을 거야. 남자들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아니었냐고. 동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럼 누나는 어떻게 하려고? 저는 가방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22년 동안 기록해온 낡은 장부였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결혼 첫 해, 2003년 3월부터 시작된 기록이었죠. 이거 봐. 지훈에게 장부를 보여줬습니다. 빽빽하게 적힌 날짜와 금액, 항목들이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생활비, 병원비, 경조사비, 시댁 지출. 전부 다 기록했어. 22년 동안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기며 보여줬습니다. 매달, 매년 끊임없이 이어진 기록들이었죠. 영수증도 다 있어. 통장 내역도 있고 카드 명세서도 있어. 매형이 뭘 샀는지, 얼마를 썼는지, 누구한테 돈을 줬는지. 전부 다. 지훈이 장부를 넘겨보며 입을 벌렸습니다. 누나, 이게 다 뭐야? 증거야. 22년간의 증거. 장부를 닫고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당장 고발하면 매형은 체면만 조금 잃을 뿐이야. 카지노 사진 하나로는 부족해. 변명으로 금방 덮을 수 있어.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근데 내가 제대로 준비하면 다를 거야. 매형이 쌓아온 체면, 효자라는 이미지, 좋은 남편이라는 가면. 그걸 전부 벗겨낼 수 있어. 완벽하게.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그럼 언제? 아직은 아니야. 왜? 타이밍이 중요해. 모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매형이 가장 우쭐할 때, 그때 해야 효과가 커. 지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이번엔 진짜 끝까지 가는 거지? 응. 대답은 짧았지만 확실했습니다. 지훈이 일어서며 물었어요. 내가 뭘 도와줄까? 일단은 아무것도 하지 마. 사진 일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매형한테도 절대. 알았어. 동생이 나가고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엄마 영정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지금 터뜨리는 게 맞을까? 아니면 기다리는 게 맞을까? 손안의 증거로 당장 복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꽃놀이 같은 거예요. 화려하게 터지지만 금방 사라지죠. 저는 불꽃이 아니라 불씨가 필요했습니다.
천천히 타올라서 모든 걸 태워버릴 수 있는 불씨요.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카지노 사진을 사진첩에 저장하고 폴더를 따로 만들어 넣었어요. 증거 폴더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죠. 엄마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사진 속 엄마를 오래 바라봤어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 제대로 끝낼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연기를 따라 시선을 올리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감정은 이미 갈등에서 결심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복수의 불이 아니라 얼음 같은 설계로요. 집에 돌아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도연은 아직 안 왔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안방으로 향했죠.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상자가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써온 낡은 종이 상자였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꺼내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고 뚜껑을 열었어요. 가계부가 가장 위에 있었습니다. 25살 때 산 첫 가계부였죠. 표지가 낡아서 모서리가 해졌고 페이지마다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영수증 봉투들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2003년, 2004년, 2005년, 22년치 영수증이 빼곡했습니다. 통장 사본도 있었습니다. 제명의 통장, 도연명의 통장, 시어머니 병원비 통장, 모두 복사해서 보관해뒀죠. 카드 명세서도 한 묶음 있었어요. 형광펜으로 중요한 항목들의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상자 속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오래된 종이 특유의 퀴퀴한 냄새였죠. 손가락으로 가계부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3년 3월 15일 결혼식 비용 친정아버지 지원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쓴 글씨였어요. 22년 전 글씨치곤 또렷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도연 사업 자금, 집과 상가 매입 비용, 시어머니 병원비, 하나같이 친정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돈이었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하나하나가 제 인생이었어요. 하나하나가 친정아버지의 희생이었죠. 그때 아버지는 마지막 남은 땅을 파셨습니다. 도연의 사업이 망해 거리에 나앉을 뻔했을 때였어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 오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서영은 지금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몇 년 만에 전화였지만 서영은 반갑게 받았습니다. 미수가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서영아, 만날 수 있어? 급한 일이 있어서. 목소리만 듣고도 알아챘는지 서영의 톤이 낮아졌어요. 언제? 내일 낮에 괜찮아? 오케이. 사무실로 와. 시간 내줄게. 다음 날 오전 서영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의 사무실이었어요. 서영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대학 때와는 다른 날카로운 인상이었죠. 앉아. 무슨 일인데?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계부 영수증, 통장 사본, 카드 명세서 모두 정리해서 가져왔어요. 서영이 서류를 넘겨보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이게 다 뭐야? 22년간의 기록이야. 내가 쓴 돈, 우리 아버지가 대신 내준 돈, 시댁에 들어간 돈. 전부 다. 서영이 가계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넘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수가 이 정도면 판도라의 상자네. 쓸만해? 쓸만한 정도가 아니야. 22년간의 기록이라니. 게다가 집이랑 상가도 친정아버지 돈으로 마련한 거잖아.
서영이 특정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봐. 남편 사업 망했을 때 아버지가 땅 팔아서 살려주신 거네. 근데 남편은 평생 자기가 일군 거라고 착각하고 살았겠다. 맞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거야. 그럼 더 좋지. 체면 깎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무너지는 거니까. 서영이 펜을 들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 기록들을 항목별로 정리해야 해. 생활비, 병원비, 시댁 지출, 경조사비. 전부 분류해서 표로 만들고. 그럼 나도 도와줄게. 응. 그리고 영수증이랑 카드 명세서도 날짜 순으로 정리하자. 증거는 많을수록 좋아. 서영이 복사기를 돌렸습니다. 위잉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서류들이 한 장 한 장 복사되어 나왔습니다. 원본은 제가 다시 가져가고 사본은 서영이 보관하기로 했어요. 미수가 정확히 언제 터뜨릴 건데? 서영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남편이 가장 우쭐할 때. 좋아. 그럼 그때까지 이 증거들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정리해 두자. 한 번에 확실하게. 서영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빈 표가 떠올랐어요. 일단 연도별, 항목별로 분류할 거야. 그래야 사람들이 한눈에 볼 수 있어. 22년간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지.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가계부를 펼쳐 서영에게 숫자를 불러줬어요. 하나하나 입력될 때마다 화면 속 표가 채워졌습니다. 이 정도면 누가 봐도 명백하겠는데. 서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응. 그래야 변명의 여지가 없으니까. 사무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22년간의 기록, 이것이 제 무기입니다. 도연이 쌓아온 체면도, 효자라는 이미지도, 좋은 남편이라는 가면도, 이 종이 한 장 한 장이 전부 찢어낼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구점에 들렀습니다. 파일철과 형광펜, 포스트잇을 샀어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정리를 시작할 참이었습니다. 체념의 아내에서 냉정한 전략가로 변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고 견디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계산하고 준비하는 사람이었죠. 집에 돌아왔을 때 서연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23 딸아이는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무릎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있었어요. 하지만 화면은 한참 동안 그대로였죠. 엄마. 서연이 저를 보며 일어섰습니다. 딸의 눈빛이 조심스러웠어요. 응, 왔어.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제 옆으로 다가와 팔을 잡았어요. 괜찮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어디 갔다 왔는지, 왜 표정이 그런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저 제 손을 잡고 소파에 앉혔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서연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이 열리는 소리,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얼마 후 딸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왔습니다. 마셔. 따뜻한 거. 우유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좋았어요. 한 모금 마시자 목구멍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 천천히 마셔. 서연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딸의 어깨가 제 어깨에 살짝 닿았어요. 그렇게 둘이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조용히 흘렀죠. 한참 후에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아빠 안 왔잖아.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저는 우유잔을 내려놓고 딸을 봤어요. 응, 나도 이상했어. 그런데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래서 나도 안 물어봤어. 딸의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엄마가 힘들면 나도 알아. 말 안 해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3 딸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걸 알면서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서연아, 응? 미안해. 왜? 내가 이런 걸 알게 해서.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 이제 다 컸어. 딸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23이 된 딸은 이제 제 어깨를 넘는 키가 되었고 제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언젠가 웃을 날 오겠지?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올 거야. 그때까지 내가 엄마 옆에 있을게. 딸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핫팩 2개와 손수건이었어요. 편의점에서 샀어. 날씨 추우니까 이거 주머니에 넣고 다녀. 핫팩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그리고 이건 손수건. 엄마가 자꾸 눈물 닦을 때 옷소매로 닦더라. 그러지 말고 이거 써. 손수건은 연한 하늘색이었습니다. 구석에 작은 꽃무늬가 수놓아져 있었어요. 고마워, 서연아. 목이 메었습니다. 우유를 한 모금 더 마셨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였습니다. 엄마. 응? 나 엄마 편이야. 언제나. 서연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언제나 엄마 편이라는 그 말이 제 마음을 다시 세워주는 기둥이 되었어요. 알아. 엄마도 내 편이야. 서연이 웃었습니다. 어른스러운 미소였어요. 딸은 다시 노트북을 열었고 저는 옆에 앉아 딸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서연의 손가락이 능숙했어요. 이제 더 이상 어린 손이 아니었지만 그 손이 제게 건넨 핫팩과 손수건은 그 어떤 위로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딸과 함께 편의점에 갔습니다. 호빵 2개를 사서 집 앞 벤치에 앉아 먹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빵을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맛있다.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치? 둘이서 말없이 호빵을 먹었어요. 찬바람이 불었지만 손에 든 호빵이 따뜻했습니다. 서연의 침묵 속 응원이 말없는 연대가 제게 묵직한 힘이 되었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작은 딸이 제 옆에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은행 무인 발급기 앞에 섰습니다. 화면을 터치하며 하이패스 이용 내역을 조회했어요. 지난 3개월간의 기록이 쭉 나왔습니다. 영수증이 길게 출력되었죠. 저는 그걸 받아 가방에 넣고 날짜마다 형광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날 정선 방향 통행료. 발인 날 오전 정선 방향 통행료. 증거가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휴대폰으로 카드사 앱을 열었어요. 도연명의 카드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가족카드라 제 앱에서도 조회가 됐죠. 파일로 저장해서 제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증거 폴더에 차곡차곡 쌓이는 파일들을 보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오후에는 시댁 경조사가 있었습니다. 도연의 먼 친척 결혼식이었어요. 저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는데 도연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준비됐어? 응, 거의. 도연은 넥타이를 매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옆에 선 남편을 힐끗 봤어요. 정장 차림의 도연은 단정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은 남편, 책임감 있는 가장처럼 보일 거예요. 결혼식장에 도착하자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 악수를 나눴어요. 형님, 오랜만입니다. 아, 도연이 왔구나. 요즘 사업은 잘 되고,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남편은 늘 이랬어요.
당당하고 여유로웠죠. 저는 한 발짝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 재수 씨도 왔네. 안 그래도 집사람이 재수 씨가 아직 서툴다고 하던데. 시댁 큰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서툴다니. 22년을 살았는데도요. 아직 배울 게 많죠. 도연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겸손한 척하는 목소리였어요. 우리 집사람은 아직 시댁 일에 익숙하지 않아서 제가 많이 챙겨줘야 해요.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이 얼마나 좋은 남편인지 칭찬하는 눈빛이었죠. 저는 겉으론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피로 연장에서 식사를 하며 도연은 계속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장모님 돌아가셔서 힘들었을 텐데. 누군가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근데 제가 집사람 많이 위로해줘서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도연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도연을 칭찬했습니다. 역시 사위복이 있으셨네요, 장모님이. 맞아요. 요즘 이런 사위가 어디 있어요. 효자예요, 효자. 동네 사람들의 칭송이 이어졌습니다. 도연은 겸연쩍게 웃으며 손을 저었지만 귀가 빨개지는 게 보였어요. 칭찬에 기분이 좋은 거였죠.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도연이 체면을 챙기는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좋은 남편 흉내를 내는 모습을 말이에요. 그 위선적인 모습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연이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오늘 다들 나 칭찬하더라. 응, 들었어. 역시 사람은 주변 평판이 중요해. 내가 평소에 잘해놔서 다들 인정해 주는 거야. 핸들을 잡은 도연의 손이 여유로웠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그렇네. 집에 도착해 옷을 갈아입고 서재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했어요. 경조사 날짜, 도연이 한 말들, 사람들의 반응. 하나하나 메모했습니다. 더 우아하게 웃어라. 사람들이 그 웃음을 기억하는 만큼 진실은 더 또렷하게 보일 테니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계속 체념한 아내처럼 굴 겁니다. 도연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대로요. 그렇게 도연이 체면을 더 높이 쌓을수록 무너질 때 그 소리는 더 크게 울릴 테니까요. 증거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하이패스 영수증, 카드 거래 내역, 카지노 사진, 오늘의 메모. 파일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이제 조금씩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순간을 위해서요. 도연의 휴대폰이 울린 건 새벽 2시였습니다. 잠결에 들리는 진동 소리에 눈을 떴어요. 도연이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누나. 뭐라고요? 지금 병원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대. 지금 응급실이래. 도연이 옷을 주섬주섬 챙겼습니다. 저도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어요. 30분 후 우리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시누이 2명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 시누이 혜진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오빠, 의사 선생님이 위독하대. 뭐라고?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들,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무겁였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현재는 위독한 상황이지만 집중 치료와 간병을 잘하신다면 당분간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가족분들이 교대로 지켜보셔야 합니다. 며칠,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당분간이라는 말이 얼마나 긴 시간일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도연과 시누이들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죠. 시어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침대에 누운 시어머니가 보였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온갖 선들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더 작아 보였어요. 교대로 지킬 거야. 누나들이랑 나랑. 도연이 말했습니다. 미숙이 너도 도와줘야 해. 알았어. 그날부터 저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시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2시간마다 몸을 돌려드리고 입을 적셔드리고 손을 잡아드렸어요. 산소포화도 알람이 울릴 때마다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병원비는 모두 제 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입원비, 검사비, 약값, 문자 알림이 띵띵 울렸어요. 하루에 서너 번씩 결제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휴대폰 화면을 캡처했어요. 증거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간호사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분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잘 돌보시네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웃으며 대답했지만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병실 의자에 앉아 잠깐 눈을 붙이면 알람 소리에 다시 깨어나야 했어요. 나흘째 도연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손에 커피를 들고 있었어요. 고생 많아. 내가 좀 지킬 테니까 너 집에 가서 쉬어. 괜찮아. 조금만 더 있을게. 미안해. 회사 일이 바빠서 내가 자주 못 와. 도연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도연은 병실에 오래 있는 걸 힘들어했습니다. 그저 얼굴만 비추고 곧 나가곤 했죠. 일주일째 시어머니의 상태가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간병을 정말 잘하셨어요. 덕분에 고비를 넘기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독하니 계속 지켜보셔야 합니다. 복도에서 시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혜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옳게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가족인데 당연하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 장부에 또 하나의 기록이 추가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도연이 단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시댁 친척 단톡방이었어요. 저도 그 방에 있었습니다. 아내 덕분에 어머니가 편하십니다. 미숙이가 밤낮으로 간병하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올라가자 곧바로 답글이 달렸습니다. 역시 효부네요. 며느리 복 있으시네. 미숙 씨 고생 많으십니다. 도연은 그 댓글들을 보며 흡족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캡처했어요. 이것도 증거였습니다. 밤늦게 병실을 나와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창밖은 깜깜했어요. 피곤해서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말이 떠올랐어요. 당분간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 그 말을 곱씹으며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정성껏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미운 정 고운 정 다 등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 시간이 제게 무언가를 준비할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쾌차하시길 바라는 마음과 이 모든 일들이 언젠가 진실을 밝히는 증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동시에 있었어요. 저는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했습니다. 밤새 간병하고 병원비를 내고 시누이들을 위로했어요. 그런데 도연은 단톡방에 글을 올리며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기록들이, 이 순간들이 언젠가 의미를 가지게 될 거라고요. 휴대폰을 꺼내 오늘의 병원비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습관처럼 하던 일이었어요. 22년 동안 해온 기록의 연장선이었죠.
다만 이제는 그 의미가 조금 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쾌차하시길 바랐습니다.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일들이 끝났을 때 도연이 어떻게 행동할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공으로 돌리겠죠. 지금처럼요. 그로부터 나흘 후 밤 응급벨이 울렸습니다. 밤 11시였어요. 간호사들이 급하게 병실로 몰려들었습니다. 산소 포화도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복도로 나와 지켜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죠. 도연과 시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후 모두 병원에 도착했어요. 의사가 중환자실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어요. 가족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시누이 혜진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작은 시누이 민지는 벽에 기대 고개를 떨궜어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도 된다는 신호였죠. 가족들이 시어머니 침대 주위로 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어요. 숨소리가 가늘고 불규칙했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누이들도 양옆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침대 발치에 서서 지켜봤어요.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모니터의 심박수가 느려지고 있었어요. 의료진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렇게 시어머니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모니터에서 길게 삐 소리가 났어요.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와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2023년 5월 23일 자정 12분입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도연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누이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슬픔보다는 공허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장례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은 장례식장 직원과 이야기하며 특실을 예약했어요.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최고로 해드려야지. 목소리에 비장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특실은 일반실보다 2배 이상 비쌌어요. 하지만 도연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결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원이 물었습니다. 제 카드로 할게요. 도연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어요. 제 카드로 할게요. 괜찮아, 내가.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결제 단말기에 제 카드를 갖다 댔습니다. 띵 소리와 함께 승인 문자가 왔어요. 저는 그 영수증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문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영정 사진을 들고 서 있었어요.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죠. 고인이 편히 쉬시길. 아들 덕에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겸손한 태도였어요. 오후가 되자 친척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도연의 친구들도 왔어요. 그 중에는 최상민도 있었습니다. 카지노 사진을 찍어 단톡방에 올린 그 사람이요. 도연아, 많이 힘들지? 상민이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응, 형. 고마워 와줘서. 두 사람은 복도로 나가 담배를 피웠어요. 저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상민이 무슨 말을 하자 도연이 손을 저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리지 않았지만 상민의 표정이 미묘했습니다. 저녁 무렵 시누이들이 조이금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두툼한 가방이었어요. 혜진과 민지의 눈빛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이거 나중에 어떻게 나눌까? 혜진이 은근슬쩍 물었습니다. 장례 비용 빼고 나머지 3등분?
민지가 덧붙였어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나중에 정리하면 되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어요. 도연은 조문객들 사이를 오가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칭찬했어요. 정말 효자시네요. 어머님 마지막까지 잘 모셨어요. 도연은 겸손하게 손을 저었지만 귀가 빨개지는 게 보였습니다. 칭찬에 기분이 좋은 거였죠. 밤이 깊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돌아가고 빈소가 조용해졌어요. 도연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문자를 주고받는 모양이었죠. 저는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복도에서 멈춰 섰습니다. 도연과 상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그 얘기 꺼내지 마. 지금은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알았어. 근데 낚시는 다음에 또 가자. 재밌었잖아. 상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낚시. 그게 카지노를 뜻하는 은어였을까요? 저는 조용히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 영정 앞에 앉았어요. 사진 속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도연은 연기를 택했습니다. 체면을 지키고 칭찬을 즐기고 조의금을 계산했어요. 그렇다면 저는 그 가면을 찢어 모두 앞에서 진짜 얼굴을 드러내게 만들 겁니다. 시어머니 발인 전날 밤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빈소에 혼자 남았어요.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도연과 시누이들도 잠깐 쉬러 간 시간이었습니다. 저 혼자 시어머니 영정 앞에 앉아 있었어요. 향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가늘고 희미한 연기가 천장을 향해 올라갔죠. 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시어머니 영정 사진을 바라보다가 문득 친정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으려 해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엄마 미안해. 친정어머니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난 너무 약한 딸이었어. 엄마가 돌아가실 때도 남편은 카지노에 있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22년 동안 참고 살았어. 엄마가 나한테 잘하라고 했잖아. 시댁 식구들 잘 모시고 남편한테 잘하고 나는 다 했어.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야? 향 연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이 따가웠어요. 울음이 더 커졌습니다. 친정어머니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주신 반지였어요. 작은 금반지였습니다.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어요. 엄마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잘한 거 맞지? 참고 살아온 게 맞는 거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향 연기만 조용히 피어올랐죠. 아니야. 틀렸어. 나는 바보였어.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 왜 진작 떠나지 않았을까? 2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제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후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반지를 다시 손가락에 끼웠어요.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향 연기 사이로 친정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환청이었겠죠. 하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괜찮다. 이젠 너 자신을 지켜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울음을 멈추고 시어머니 영정을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 속삭였습니다. 나 이제 지킬게. 나 자신을. 눈물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머릿속에서 카지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포커칩을 들고 환하게 웃던 도연의 얼굴,
그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동시에 친정 어머니 영정 앞에서 제가 울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분노가 다시 불붙었습니다. 차갑게 식었던 감정이 뜨겁게 타올랐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시어머니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속으로 말했습니다. 22년 동안 쌓아온 거짓말을 밝히겠습니다. 도연히 지켜온 체면을, 쌓아온 평판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무너뜨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향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흐느끼던 손끝이 주먹으로 바뀌었습니다. 눈빛에는 눈물이 아닌 싸늘한 결의가 서렸어요. 후회와 자책은 가라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차가운 분노와 단단한 결심만이 남았죠. 시어머니 영정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았습니다. 일어서서 향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지켜보다가 뒤돌아섰어요. 복도로 나가는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어요. 돌아가신 친정아버지와 친정어머니에게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당신들의 억울함까지 제가 갚겠습니다. 멀리서 시계탑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정을 알리는 소리였어요. 그 소리가 가슴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눈을 감고 속삭였어요. 나는 더 이상 그냥 참고 사는 며느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을 끝낼 겁니다. 발인을 마치고 장례식장 특실로 돌아왔습니다. 정산을 위한 방이었어요.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식사를 하러 갔고 도연과 시누이들도 잠깐 자리를 비운 상태였죠. 저 혼자 특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화벽이 방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하얀 국화와 노란 장미가 빼곡했습니다. 꽃 냄새가 코를 찔렀죠. 가방에서 증거 USB를 꺼냈습니다. 작은 USB 2개가 손 안에 있었어요. 하나에는 가계부 파일, 영수증 스캔본, 카드 거래 내역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에는 카지노 사진, 하이패스 내역, 단톡방 캡처가 담겨 있었죠. USB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22년의 무게가 이 작은 것들 안에 들어 있었어요. 차가운 플라스틱 표면이 손에 닿았습니다. 복도로 나가 지훈을 찾았습니다. 동생은 흡연실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지훈아. 응, 누나.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맡아줘. 혹시 모를 일 생기면 이게 필요할 거야. 지훈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 표정이었지만 동생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알았어, 누나. 고마워. 특실로 돌아왔습니다. 남은 USB 하나를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건 제가 직접 사용할 겁니다. 가방에서 공개용 문장 카드를 꺼냈습니다. 흰색 카드에 검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핵심 증거를 낭독할 순서를 짜놓은 거였습니다. 첫 번째 카드, 22년 가계부 요약. 두 번째 카드, 친정아버지가 마련해준 집과 상가. 세 번째 카드, 친정어머니 장례 당일 카지노 사진. 네 번째 카드, 시어머니 병원비 전액 제 카드 결제. 다섯 번째 카드, 재산 명의와 이혼 통보. 카드를 한 장씩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순서를 다시 점검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낡은 표지가 손에 익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03년 3월부터 시작된 기록이었죠. 장부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종이의 질감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호흡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두려움이 가라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너무 과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지금은 냉정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실 창문을 통해 밖을 봤습니다. 주차장에 차들이 빼곡히 서 있었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곧 정산이 시작될 겁니다.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 서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대기하고 있어. 답장이 곧바로 왔어요. 알았어. 언제든 들어갈게. 휴대폰을 내려놓고 가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등기부등본, 공증 서류, 통장 사본.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어요. 이혼 신고서도 확인했습니다. 제 도장은 이미 찍혀 있었고 증일란도 모두 채워져 있었죠. 이제 도연의 서명만 받으면 됩니다. 아니, 받지 않아도 상관없었어요. 재판상 이혼으로 가도 이 증거들이면 충분했으니까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검은색 상복 차림이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도연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정산 시작하자. 다들 모였지? 시누이들의 목소리도 섞였어요. 조의금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장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USB는 주머니에 넣었어요. 공개용 카드는 가방 겉주머니에 넣어뒀습니다. 언제든 꺼낼 수 있게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돌아가신 친정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하듯이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당신들의 억울함을, 제 고통을 모두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왔고 그 뒤로 시누이들과 친척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모두들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제 앞 테이블에 조의금 가방이 올려졌습니다. 두툼한 가방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무대는 준비됐습니다. 이제 막을 올릴 시간이었죠. 특실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조화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이었어요. 하얀 국화와 노란 장미가 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자리를 잡고 앉았죠. 시누이 혜진과 민지, 도연의 친구들, 먼 친척들까지 20명쯤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도연이 영정사진을 들고 특실 앞쪽에 섰습니다. 시어머니 사진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죠. 다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어머니를 이렇게 보내드리게 되어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영정을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놓았어요. 이제 정산을 하겠습니다. 혜진이 조의금 가방을 테이블 중앙에 올려놓았습니다. 묵직한 가방이었어요. 친척들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공기 중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시누이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민지는 휴대폰 계산기를 꺼내 들고 있었어요. 혜진은 가방 지퍼를 열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네. 혜진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이제 몫을 나누면 되겠네. 두 사람의 눈빛에서 계산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나눌지. 그런 생각들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죠. 도연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장례 비용부터 정리하고 남은 건 우리 셋이서 나누는 게 맞겠지. 당연하지. 오빠랑 우리 셋이 상주였으니까. 혜진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세 사람이 조의금 가방을 보며
이야기하는 모습이요. 마치 이미 자기들 것이 된 양 행동하고 있었어요. 친척들도 슬금슬금 관심을 보였습니다. 누가 얼마나 가져가는지, 어떻게 나누는지, 모두의 시선이 테이블 위 가방에 모여 있었죠. 저는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두툼한 서류철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정산하기 전에 먼저 정리할 게 있어요. 제 목소리가 득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도연이 저를 봤습니다. 미간을 찌푸렸어요. 뭔데? 장례 비용이랑 병원비 정산이요.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병원비 영수증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 입원하셨을 때부터 발인까지 모든 비용을 제가 냈어요. 제 카드로 결제했죠. 영수증을 한 장씩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병원비, 장례식장 특실 비용, 발인 비용, 영수증이 쌓여갔어요. 전부 합치면 850만 원입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지는 입을 벌린 채 영수증을 바라봤어요. 그건 혜진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올케가 낸 거 맞아. 근데 그건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라면 이 돈은 조의금에서 빼고 저한테 먼저 주셔야겠네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도연이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영수증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다 내 카드로 된 거야? 네. 전부 제 카드예요. 확인해 보세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수증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다 낸 거였어? 아들이 낸 줄 알았는데 800만 원이 넘는다고? 속삭임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도연은 입술을 깨물며 영수증을 다시 봤어요. 뭐라고 반박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의금 가방을 제 쪽으로 당겼습니다. 친척들의 눈이 커졌어요. 병원비랑 장례비 전부 제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이 조의금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혜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잠깐, 그건 우리 셋이 나눠야. 이미 제가 850만 원을 먼저 냈는데요. 조의금으로 그걸 충당하는 게 맞죠. 민지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그럼 남는 게 얼마 없잖아. 제가 낸 돈을 먼저 돌려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어요.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도연이 영수증을 붙잡고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내가 낸 줄. 친척들의 시선이 도연에게 쏟아졌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병원비도 안 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였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의금 가방을 제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무대는 준비됐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 시간이었죠. 저는 다시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두 번째 섹션이었어요. 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이건 22년간의 가계부입니다. 친척들의 웅성거림이 멈췄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결혼 첫 해부터 지금까지 생활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시댁에 얼마를 보냈는지, 병원비가 얼마였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보여줬어요. 빽빽하게 적힌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혜진과 민지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22년 전 당신 사업 망해서 거리에 나앉을 뻔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남은 땅을 팔아 이 집과 상가를 마련해 주셨어요. 도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남편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날 당신이 술김에 찍어준 도장, 여기 공증까지 받아놨습니다. 가방에서 노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공증 서류였어요.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친척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당신이 평생 지켜온 체면과 명예, 다 제 아버지의 유산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던 거예요. 방 안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친척들의 눈이 서류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도연이 서류를 붙잡았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당황이었죠. 등기부등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집도 상가도 전부 제 명의라는 증거였어요. 처음부터 제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등기하셨던 겁니다. 혜진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빠르게 훑어봤어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지도 옆에서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의 입이 벌어졌어요. 집이 며느리 명의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죠.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림이 방 안을 채웠어요. 아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였습니다.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카드 거래 내역과 하이패스 영수증이었어요. 그리고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카지노 사진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친정어머니 장례식 날 발인 오전 10시에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포커칩을 들고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친척들이 사진을 보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친척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보며 말을 잃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신고서였어요. 도연 앞에 놓았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도연이 종이를 붙잡고 더듬거렸습니다. 혜진이 벌떡 일어섰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22년 동안 참았어요. 이제 끝입니다. 민지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친척들 앞에서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도연이 평생 지켜온 체면이 산산조각 났어요. 효자라는 이미지, 능력 있는 가장이라는 가면,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혼 신고서를 붙잡고 고개를 떨궜어요. 미수가 제발, 이건 아니잖아. 당신 무대는 여기서 끝이에요. 저는 조이금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친척들이 길을 열어줬어요.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뒤돌아봤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시누이들은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수군거리고 있었죠. 여보, 이제 가면을 벗어요. 당신 무대는 여기서 끝입니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변호사 서영이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고 달려왔어요. 다 됐어? 응. 끝났어. 서영이 제 어깨를 안아줬습니다.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그날 이후로 모든 재산은 제 것이 되었습니다. 집도 상가도 통장도 전부 제 이름이었고 도연은 빈털터리로 쫓겨났어요. 어제까지 효자라 칭송받던 그는 하루아침에 사기꾼 취급을 받으며 고개도 못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제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집 마당 장독대 곁에 낡은 양철통을 놓고 22년간 기록한 장부를 꺼냈습니다. 손때 묻은 표지가 익숙했죠. 첫 페이지를 펼치니
2003년 3월 결혼 첫 해의 기록이 나왔고 그때는 몰랐지만 이 장부가 제 무기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며 22년의 세월이 손끝을 스쳐 지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참았던 날들과 울었던 밤들, 기록했던 순간들이 모두 이 종이 안에 담겨 있었죠. 장부를 양철통에 넣고 성냥을 그어 불을 붙이자 불길이 천천히 번져가며 종이가 타들어가고 제가 되었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르며 검은 연기가 흩어져 사라졌고 장부가 모두 타는 걸 지켜보며 마지막 페이지까지 불길에 휩싸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22년의 기록이 제로 변했지만 더 이상 필요 없었어요. 증거는 이미 제출했고 재판은 끝났으니까요. 불꽃이 사라지자 햇살이 쏟아져 마당 가득 따사로운 빛이 내려앉았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서연과 단둘이 살기에 딱 좋은 작지만 아늑한 투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창문이 큰 집이라 햇살이 잘 들어왔죠. 이삿짐을 풀며 서연이 괜찮냐고 물었고 저는 진심으로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집에서 제 이름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거실에 요가 매트를 펼치고 변호사 서영이 추천한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데 좋다면서 권했던 건데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매트 위에 앉아 숨을 고르며 눈을 감으니 평온한 마음이 밀려왔고 22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화였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와 따뜻한 빛이 얼굴을 감쌌고 눈을 뜨니 창밖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한미숙, 내 이름 그대로 살아간다. 속으로 중얼거리며 생각했습니다. 박도연의 아내도 아니고 박시댁 며느리도 아니며 그저 한미숙이라는 제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라고요. 문득 엄마 얼굴이 떠올랐는데 환하게 웃던 엄마의 미소였고 이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으며 대신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밖을 보며 잘하고 있냐고 속삭이자 대답은 없었지만 햇살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고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부엌에서 커피를 끓여 고소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고 딸이 건네준 커피잔을 받아들며 오늘 뭐 할 거냐고 물으니 산책이나 가자고 했습니다. 모녀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고 뭔가를 증명해야 할 필요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후에 동네 공원을 걸으며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서연과 나란히 걸으며 오늘 날씨와 저녁 메뉴, 주말 계획 같은 별것 아닌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평범함이 좋았어요. 22년 동안 꿈꿔왔던 일상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고 노을이 아름다워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짜 제 인생의 주인으로 섰고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니며 오직 저 자신으로 빛날 겁니다. 새 보금자리 창문 너머로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들어왔고 저는 요가 매트 위에서 평온히 숨을 고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요. 은빛사연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공감과 위로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웃음이 피어나고 평안히 늘 곁에 머물기를 바랍니다.